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입문 과정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입문 과정은 이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어려워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조금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3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투자론. 세 번째가 이제 감정평가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앞으로 제가 수투감이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수투감. 그러면 요거는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3개 파트 중에서는 다소 낮은 부분이 감정평가론 부분입니다. 감정평가론 파트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조문도 있고요. 따라서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2개 부분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법조문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절반 이상 맞추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까지 추가하시게 되면요,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개 틀리고 다 맞는다든지 만점까지도 가능한, 그렇게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인데, 끝까지 우리를 예를 먹이는 파트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과 투자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수요 공급 이론과 투자론 파트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우리 입문 과정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아주 기초부터,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서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이제 1월달 수업 들으시고 11월달부터 수업 진행이 될 거니까 1월달 수업 듣고 또 3월달 수업 듣고 5월달 수업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이나 투자론 같은 부분의 파트가 잘 잡히지 않는다,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은 지금 제가 수업하는 입문 과정으로 다시 와서 가볍게 한번 요 파트들을 정리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조금 난이도 높은 부분까지도 다뤄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총론이란 파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론이란 파트는 아주 용어 같은, 아주 쉬운 용어들 같은 경우가 기본 용어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시간에는 깔끔하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투감 중에서 수요공급 투자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목차라든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첫 진도부터, 그러니까 뭐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제가 따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입문 과정에서 다뤄볼 내용들이 생각보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수요공급과 투자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뺄 거고, 우리는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 중 수요 공급 투자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째 시간은 용어 정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론 부분도 수업을 진행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총론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총론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가 3개 파트가 있습니다. 3개 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2장에 있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파트, 제 2장에 있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파트로 먼저 페이지를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는 8쪽이죠. 그죠? 8쪽.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이란 것은 통상 우리가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3대 측면,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법경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측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형적 측면이다 그래요. 둘을 합쳐서 무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눈으로 형체가 확인이 되는 물건, 개념이다. 그래서 유형적 개념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합 개념이라는 것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3대 측면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법경기 하시면 되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그리고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유형,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은 이어집니다. 협의와 광의. 협의는
좁을 협, 광의는 넓을 광이 되는 거죠. 미칠 광 아니야. 넓을 광이에요. 그래서 협의는 좁은 의미, 민법상 부동산을 말하고요. 광의는 넓은 의미, 여기다가 준부동산이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협의의 부동산은 뭐가 있냐면 토지하고 그 정착물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99조 2항에서는 1항 외에는 다 동산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엇만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 근데 그것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우리는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 하나 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하나 더 민법상 부동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더 한번 더 할 겁니다. 여기 추가되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따라서 문제 풀 때 토지와 그 정착물은 무슨 부동산이고 협의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당연히 받고가 중요합니다. 준부동산이 추가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 보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 있나요? 광의에 속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둘 다에 속해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협의에 속해 있다 그러면 안 돼. 협의도 속해 있고 당연히. 광의라는 것은 협의를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의도 속해 있다. 그럼 결국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와 광의가 있는데 토지와 그 정착물로는 협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준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의 부동산이 되고, 오케이? 전부동산이 있으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살짝 우리 준부동산부터 한번 보고 와볼까요?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무엇과 무엇만,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거를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민법이라는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방금 얘기했던 협의의 부동산을 받고,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준부동산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듯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 있어요? 광의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둘 다에 속해 있어요.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준부동산 갖고 협광의를 구분하는 겁니다. 준부동산이 없으면 뭐예요? 협의, 있으면 광의가 되는 거죠. 그럼 준부동산은 뭐냐? 자, 원칙적으로 동산들의 공시 방법은 점유입니다. 점유. 부동산들의 공시 방법은 등기 등록이고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전부 등기 등록을 해버리고 동산들이 전부 다 점유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동산들 중에서는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부동산인 것처럼 등기나 등록이라는 부동산의 공시 방법과 똑같은 공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애들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해준다. 그래서 의제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일단 원래는 부동산 아니지만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 아니라 그랬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거. 준하여 취급된다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제해준다.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부동산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처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중개는 다 되는 건 아니고 재단하고 임목 정도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3가지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의 준부동산을 우리는 기계라고 불러요. 기계. 그 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까지의 준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재단이라고 불러요. 재단. 그리고 오업권, 임목 같은 준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기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부동산 3종 세트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은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은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은 기타. 여기서 혹시 이제 우리 인문과정 수업에서 조금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요, 일단 냅두세요. 아직까지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공장재단이라는 단어를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라는 단어도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일단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셨다가 뒤에 가서 민법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에서 설명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동산학회로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근데 민법에는 무엇과 무엇만 부동산이라고 한다. 토지와
거정착물. 토지와 거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뭐해서 좁아서 우리 이것을 협의라고 한다. 근데 광의에는 토지와 거정착물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리고 뭐가 포함된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원래 부동산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더라.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저당권되고 감정평가되고 심지어 중개대상이 되는 것들도 있더라. 어떤 종류가 있더라? 기계재단, 기타. 일단 하시면 됩니다. 기계재단, 기타, 준부동산 3종.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은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은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법경기 중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자, 생소상 이렇게 해서 자자, 생소상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암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자, 생소상 시작. 자자, 생소상, 자자, 생소상. 주로 글자에 시옷들이 나옵니다. 자본 빼고는요. 자산에 시옷 나오죠. 생산요소는 시옷이 3개나 나와요. 많죠. 소비재 시옷 나오죠. 상품 시옷 나와요. 상품. 그래서 협광이에 시옷 없고요. 자연공간 위치환경에 시옷 없으니까 문제 풀다가 자본을 제외하고는 글자에 시옷이 나오면 전부 다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시장이죠. 시장은 누구와 누가 만나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수요자들이 시장에 가서 공급자들에게 뭘 주냐면 돈을 주거든요. 돈을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을 해요. 내 돈을 뭐라 부르냐면 자본이라 그래요. 내 돈을 자본. 남의 돈을 뭐라 부르냐면 부채라고 그래. 부채. 참고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본을 지분 그러기도 하고요. 자기 자본 그러기도 합니다. 이 2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산 중 자본, 내 돈이 많아야지 튼실한 회사지, 부채가 커서 자산이 큰 회사는요, 부실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돈과 관련되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개념인데, 돈을 둘로 나눈다 그랬죠.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치면 자산. 어쨌든 자산, 자본이 뜨면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주는 건 했으니까,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주는 게 상품입니다. 상품. 자,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돈 받고 상품을 제공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생산 요소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생산 요소.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데요. 생산의 3요소라고 해서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생산 요소. 또는 여기 하나만 더 적어 주실래요? 생산재라고 하셔도 돼요. 생산 요소, 생산재 같은 말입니다. 그럼 생산 요소는 이제 특정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인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풋. 얘가 투입돼야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토지, 노동, 자본, 요게 생산의 3요소. 생산의 4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요 4가지를 생산의 4요소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돼야 될 요소들을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에서 거주한다. 그럼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투입돼야 되냐면 토지 같은 게 투입돼야 됩니다.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투입해서 거기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주택에 내가 2년간 살았다. 2년간 살았다. 요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나는 2년간 지금 이 주택을 마고 있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년쯤 살다 보니까 애들이 커서 방을 하나씩 따로따로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평형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주택을 버리고 아니면 시장에 내어놓고 따라서 상품으로 이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자본은 내 돈 개념이니까 내 돈, 남의 돈 개념 합쳐서 자산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돈이고, 생산 요소 투입되고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자자생소상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굳이 암기 안 하더라도요. 문제 보자마자 지문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더 있으면, 그리고 글자에 주어로 시옷이 있으면, 이거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이제 공자위환이라 그래요. 공자위환. 좀 바꿀게요. 공자위환. 그래서 자자생소상 있었고 공자위환이 있었는데, 공자위환들은요, 아까 제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냐면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라는 표현 대신에 했던 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유형이라 그랬어요. 유형. 유형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 이거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위치 좋다 나쁘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한대요. 되죠? 3층짜리다 5층짜리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한대요. 되죠? 자연 환경이 어떻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한대요.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아까 자자생소상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자생소상 할 때 자에는 자산과 자본이 들어가 있지 자연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경제적 개념에 막 자로 막 나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자연 그래버리면 답은 자연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개념에는 자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자생소상의 자는 자산,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자위환 할 때는 자가 자연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일단 요거 문제 나오더라도 문제 적용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잘 보시고. 자, 복합개념의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까? 예. 그리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경기 있다 그랬죠.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뭐야? 무형. 기술적 측면은 뭐야? 유형.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법률과 경제는 무형.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술적 측면은 유형. 그랬습니다. 이때 법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협의하고 광의. 협의하고 광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인데 구분 기준은 토지와 거정착물이었나요? 준부동산이었나요? 준부동산이었죠. 네. 토지와 거정착물은 어디에도 있고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고 둘 다 속해 있고 그럼 준부동산은 없으면 협의가 되는 거고 준부동산이 있으면 광의가 되는 협광의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준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준부동산은 뭐로 공시할 것? 등기, 등록.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될 것. 종류는 3종 뭐가 있었어요? 기계, 재단, 기타. 그래서 초반에는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입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기계재단, 기타 하면 아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개. 정말 중요하니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자생소상 하고 출발하시면 좀 더 부드럽겠네요. 그죠? 자자생소상 하고. 자, 일단 내 돈을 뭐라 그랬죠? 자본이라고 했죠. 남의 돈은 뭐요? 부채. 합치면 뭐요? 자산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기 전에 뭐가 투입되고, 생산 요소가 투입되고, 한 2년쯤 살아야 됩니다. 소비하다가 시장의 상품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자자생소상이라 하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자위환은 뭐였냐면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자로 시작되는 게 3개가 있긴 했었는데, 자산, 자본은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었고, 자연은 공자위환 할 때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요거 제가 한번 마련을 해봤거든요. 요 빈칸을 갖다가 첨부자료로 제공이 될 거니까 요 빈칸을 메꾸시고 필수 기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겁니다. 인문과정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이해를 했다고 간주가 되면 이제 문제 필수 기출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실력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문 과정에서는 문제를 풀기에는 아직까지는 금방 배우고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수용급이나 투자론 수업도 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들어보시고, 요게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되는구나라는 걸 미리 한번 점검해 본다. 미리 한번 선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빈칸이 안 메꿔진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우리 11월 달,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2021년 새해가 밝고 오기 전까지는요. 탐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탐색 과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맞는 교수님 어떤 교수님일까? 나에게 가장 맞는 교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수업 시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교수님을 찾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 가장 맞는 사이트, 나에게 맞는 가장 보기 편한 교재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2달, 3달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이트를 2개, 3개 끊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용이 2중, 3중으로 지출될 수도 있으니까 선택의 과정에서 조금 신중하게. 근데 신중하다는 게 이제 자꾸 타인의 추천도 물론 좋습니다만 나한테 맞는, 자신한테 맞는 교수님과 교재, 사이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탐색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학 개론도 지금은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탐색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법경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경기는요, 무슨 부동산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법경기가 있어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광의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 부동산은요, 무슨 부동산이라고도 부르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해요. 무엇과 무엇만 협의 부동산이냐면요, 토지하고 정착물만 부동산이라고 보는 관점이 협의의 부동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보기 힘들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뭐 판서를 하게 되면 글씨가 좀 깔끔해질 것 같긴 한데, 전자칠판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방금 얘기했던 협의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받고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준부동산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있다 그랬어요? 광의에 있다 그랬어요? 둘 다 있다 그랬죠. 그러면 뭐로 구분한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은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3종이 있다 그랬죠. 기계, 재단, 기타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메꿔지는 데까지만 메꿔보겠습니다. 기계 종류 4개. 그러면 자동차요, 건설기계요, 항공기요, 선박이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 기계. 그다음에 공장재단이요,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이요. 여기까지 재단. 그 다음에 어업건이요, 그리고 임목이요, 임목. 그래서 빈칸 갖다가 한번 우리 첨부자료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메꿔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경규 중에서 법은 협광의로 구분했다.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광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를 받고요, 준부동산이 더해진다.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준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건, 임목 등의 기타가 있다 그랬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생, 소, 상이라고 써놓고, 글자 시옷이 참 많네, 그죠? 자생소상이라고 써놓고, 산, 내 돈 남의 돈 다 합친 거, 본, 내 것만, 생산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상품.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요, 일단 첫 번째 글자를 써놓고 가겠습니다. 공자위환. 공자가 위가 안 좋은 위환자야. 공자위환자. 이렇게 나중에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은 공간, 자는 자연, 위는 위치, 환은 환경.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하고요. 참고로 이번에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념이라는 글자가 빠져요. 복합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봐요. 일체로 보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얘는 감정평가할 때 한꺼번에 일괄평가를 하며,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쓰냐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써요.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이번은 아직까지 안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일단 뭐 공부한 분들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두셔도 돼요. 자, 봅니다. 우리 민법은요, 토지하고요,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봅니다.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에서 일본만 그래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따로 두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근데 통상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냐면 한꺼번에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의 이름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개념이라는 글자 빠지고 이걸 복합 부동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보니까 얘를 한꺼번에 불러주는 이름이 필요하다. 뭐 할 때? 활동할 때 부동산 사고 파는 거래 활동이라든지 중개 활동이라든지 감정평가 활동에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얘들은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를 한다. 한꺼번에 평가한다는 표현이 일괄평가예요.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나중에는 중요합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배우세요. 감정평가론 가면.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라고 배우세요. 자, 그럼 갑시다.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요.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가법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인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고요.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복합이란 표현 자체가 원래 2개 이상이 이렇게 결합되는 걸 복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3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좀 길게 빼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해서 개념이란 말을 추가해 주시고 2개만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2개. 그럼 말을 좀 짧게 끝내세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뭐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야매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본다? 일체. 법에서요, 활동할 때요. 활동할 때. 법에서는 따로따로 본다 그랬으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한꺼번에 무슨 평가하는데? 일괄평가하는데, 일괄평가할 때는 원가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제가 복합 부동산이랬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랬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수기출 문제를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기출 문제. 자, 일단 칠판. 요거는 이제 30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뭘 물었냐면, 이렇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하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하고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 문제에다가 좀 썼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자, 생소상, 이렇게. 자자, 생소상,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요거는 이제 공자가 위가 안 좋아요. 중국, 큰 나라, 중국을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밥을 제때 못 먹어서 공자는 위환자야. 공자, 위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자생소상과 공자, 위환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거는 이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경, 그리고 기, 요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없으니까. 법은 너무 쉬워. 협의와 강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인지 기술적 측면인지 대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자본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요. 소비재도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요. 공간은 기술적 개념이요. 생산요소 경제적 개념이요. 자연력 기술적 개념이요. 자산은요 경제적 개념이요. 위치는 기술적 개념이요. 그래서 자자생소상과 관계하게 되는 건 요거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기역, 니은, 리을, 비읍. 하나밖에 없네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은요 3개 나옵니다. 뭐야? 디귿, 미음, 시옷. 공자, 위환자. 환경이 없네요, 지금. 디귿, 미음, 시옷.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한 번 더 개념을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운 게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볼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의 부동산이 있는데 법률적 측면에는 뭐요? 협의하고요, 광의하고요. 오케이? 예.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토지와 그정책물이요. 광의의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을 받고 준부동산 다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뭐 있었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이렇게 경제적 개념은 일단 자자생소상 한 번 더 자자생소상 쓰시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유형적 측면으로 또 공자, 위환자.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요것과 구분하셔야 될 게 복합 개념에서 개념이란 말이 빠집니다.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는 부동산을 말하고요. 요걸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나 원가법이 아니라 뒤에 가서 배우십니다만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쓴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봤던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제가 경제적 개념만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요거다.
그래서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요거 세 개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공간, 자연, 위치. 그래서 자자생소상과 그다음에 공자, 위환자 싸움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토지 용어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토지 용어 정리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봅니다. 토지 용어. 자, 토지 용어는요, 이제 택지, 부지부터 출발을 할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빈칸 메꾸는 연습도 열심히 할 겁니다. 자, 택지라는 땅, 정말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요. 택지라는 땅, 어떤 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세 가지로 딱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주상공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택지. 부지는요,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택지를 받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에만 쓰는 말은 뭐고요? 택지고요.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 그렇게 예를 들면 하천, 철도, 수도, 뭐 이런 건축이 안 되는 땅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택지를 포괄하는 바닥에 있으면 되는 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그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그러면 뭐고요? 택지고, 요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불가능한 모든 토지, 바닥 토지만 되는 포괄적인 용어를 나타내는 땅이 부지가 된다. 그래서 중개하실 때 실수 안 하시려면 택지란 용어를 쓰기보다는 부지란 용어를 쓰시면 실수하는 법이 없겠죠. 왜냐하면 택지는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만 돼요.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지는 다 돼. 주택 부지, 상가 부지, 공장 부지도 일단 되고, 그것도 받고,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수도용 부지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지는 건축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위에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이 바닥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택지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 정의가 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지 부지 정리하셨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후보지와 이행지인데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개념 정의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일단 칠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다. 그래요. 용도 전환 뭐야? 과정. 용도 전환한 과정에 있는 토지가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 우리 택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택지 배우셨죠? 택지 안에 뭐 있었어요? 주, 상, 공 있었어요. 주상공. 이거 조금 이상하네. 다시. 택지 안에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 택지 안에 주, 상, 공. 농지 안에 뭐가 있냐면 전, 답, 과수원 같은 게 있어요. 과수원. 논 있고, 밭 있고, 뭐 가수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택지, 농지, 이렇게 상호간에 바뀌는 땅이 있어요. 세로가 바뀌는 땅을 후보지라 그래요. 택지 안에서 주상공끼리 바뀐다든지, 농지 안에서 전답, 과수원끼리 바뀐다든지, 이런 땅 같은 우리는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그런 땅의 과정에 있을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르고, 후보지라 부르고, 주상공끼리 택지 안에서,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끼리 농지 안에서 바뀌는 땅을 이행지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임지도 있긴 한데 임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시험은 택지와 농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지도 넣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 이런 표현이 뜨면 후보지가 되는 거고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 그러면 요거는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후보지는요 세로 바뀐다 기억하세요. 이행지는 가로 바뀐다 기억하세요.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로 세로 바뀐다, 가로 바뀐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한번. 택지, 농지, 임지 세로 바뀝니다. 상호간에 바뀌면 무슨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뀝니다. 내에서 바뀌면 무슨지 이행지.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후보지, 이행지 정리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대지와 맹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대지와 맹지. 자, 일단 뭐 대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맹지가 중요한데 맹지가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를 우리는 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갑의 땅이고요. 여기 이제 을의 땅이고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그럼 을의 땅은요 보니까
도로에 접속면이 있긴 하네요. 그죠? 근데 도로에 어떤 접속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토지 모양이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의 땅을, 요 대자를 한자까지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루대자라 그래요. 자루대자. 그래서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는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맹지는 어떤 땅이냐면요. 혹시 여기에 여기 병의 땅이 있다고 칩시다. 병의 땅. 병의 땅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죠. 그래서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대지는 제가 O 2번 할 거고요. 맹지는 제가 X를 2번 할게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허가 납니까? 예, 당연히 허가 납니다. 근데 맹지는요,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맹지는 대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꼭 해놓으셔야 되고, 대지는 구분이 끝나고 나면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땅은 아닙니다. 맹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지는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는 토지로서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맹지라는 토지 용어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필지 획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번을 붙여가지고요, 몇 번지하고 지번 붙여서 등록한다, 위에 하나 더 적어 놓으실래요? 등기. 그래서 필지는 등기나 등록 단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한 법적 개념의 땅을 우리는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는 몇 번지에서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이 필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필지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일대는 평당 1,000만 원대예요. 이렇게. 요 일대는 평당 900만 원대예요. 이렇게. 요 일대는 평당 800만 원대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격 수준으로 구획하는 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개념이 되겠죠. 이거가 또 우리는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개념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법지와 빈지입니다. 법지와 빈지. 자, 법지와 빈지는요,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법적 소유권은 있어요. 근데 아무짝에 이용할 실익은 없는 땅, 그런 땅을 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토지가 있어요. 집 짓고 갑이 잘 살고 있고요. 집 짓고 을이 잘 살고 있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사 져 있는 땅을 측량할 때는 경사 하단면을 끊어서 측량을 하거든요. 하단면을 끊어서 측량을 하면 이게 이제 갑땅이고 이게 을땅인데, 경사진 토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경사진 토지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법지라 그래요. 그러면 경사진 하단면을 끊었으니까 요거는 아랫집 토지 소유자 게 아니고 윗집 토지 소유자 거야. 분명히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갖다 우리는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그래서 법지는 법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활용 실익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땅을 법지. 빈지라는 땅은요, 자, 우리 서해안 가면 우리 조석 간면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러죠. 그래서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 해안선 그러기도 합니다. 가장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 등록이 이루어져요. 여기 토지 등록이. 그럼 여기 토지 등록 지점 위부터가 법적으로 토지야. 그리고 간조 아래는 항상 바다야. 바다. 그럼 간조와 만조 사이는 간석지가 됩니다. 간석지. 그리고 여기 이제 해안선, 만조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되기 전 요 부분 땅, 요 부분 땅을 갖다 빈지라 그래요. 빈지는 딱 보니까 여러분들 느낌상 여기 토지 등록은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법적 소유권은 있는 땅인데 없는 땅인데 이용 가치는 우리 백사장 같은 거 이용을 해야 하네요. 이용을 하죠. 이용 가치는 있다. 그런 땅을 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실익은 있다.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정의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우리는 빈지라고 한다.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사진 땅으로서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 있다 그랬죠. 누군가 소유하는데 아무짝에 경사가 져서 쓸모가 없는 땅, 축대나 옹벽 등의 설치로만 활용하지 쓸모가 없는 땅은 무슨지? 법지.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원래는 정식 명칭은 해안선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이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까지는 제일 안 나올 것 같고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은 무슨지? 빈지. 그래서 토지 용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지금도 봐서 알겠지만 주로 상대되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까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그러면 택지.
요 토지를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바닥 토지는 부지. 세로 가로 기억하시고 계시죠? 택지농지 임지 상호 간에 이렇게 세로가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는 무슨지? 후보지. 자, 택지농지 임지 이렇게 내에서 바뀌고 있는 과정의 토지는 무슨지?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도로에 좁은 접속면 있어. 허가도 나고. 그런 땅은 대지. 그런 접속면도 없고 X 2번 허가도 안 나는 땅은 무슨지? 맹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무슨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토지는 무슨지? 획지.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순서를 살짝 바꿔볼게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경사진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무슨지? 법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지 건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 할 때 나자, 이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요, 벗을 나자입니다. 벗을 나자. 나체 할 때 그 나자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면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전라라고 합니다. 전라. 전부 벗었다. 반만 옷을 벗었다 그러면 반라라고 합니다. 반라. 벗을 나자. 나지는 뭐든지 없어. 토지에 뭐도 없고요. 건물도 없고요. 건물 같은 것도 없고 사법상의 권리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뭔가가 없는 땅을 나지라 그래요. 근데 공법상의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요, 공권력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지 지하물이 벗더라도요, 공법상의 제약까지 벗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공법상까지는 안 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까지 없다 그래 버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겁니다. 일단 나지는 뭐 없고요, 건물 없고요, 사법상의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나지는 토지 위에 뭔가가 없는 땅이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권력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법상 제약은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멈춰놓고 한번 뭐 찾아보고 멈춰보고 기본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입문과정, 탐색과정이기 때문에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그게 자동으로 알아지는 것들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쭉 흐름에 맞게 따라오시기를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건부지라 그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고요. 이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럼 이런 땅을 뭐라 부르고요? 나지라고 부르고요. 이런 땅을 건부지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토지 위에 건축물도 없고 사법상 제약도 없는 땅은 나지고 건축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인데 나지가 비싸거든요. 나지가 1억이라고 쳐볼까요? 건부지는 8천만 원이에요. 근데 건물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억 5천이고요. 요거는 1억이고 그러면 왼쪽이 비싸요? 오른쪽이 비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른쪽이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땅값만 물어볼 거거든요. 나지 땅값만, 건부지 땅값만 1억이 비싸요? 8천이 비싸요? 1억이 비싸죠. 네. 원칙적으로요, 나지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비싼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학원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니면 이제 우리 동영상으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문 열고 나가보면요, 건부지가 더 훨씬 많죠. 그래서 기준을 건부지로 잡아요. 그 건부지 가치는 통상적으로 비싸다, 싸다. 뭐 이걸 건부지 감가 또는 건부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건부 감가, 건부 증가라는 말이 시험에 뜨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건부지가 싸다, 건부 감가. 건부지가 비싸다, 건부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부지가 싸고 누가 비싼데? 나지가 비싼데 예외적으로 나지보다 건부지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부가 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서 많이 못 짓게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때는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쌌던 이유는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용도가 다양해서 그래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서. 그런데 지금처럼 어떻게 돼버리면 정부가 나지에 대해서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때는 미리 지어놓은 게 오히려 장땡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제받기 전에 건부지가 더 장땡일 수 있다는 거지. 그때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은 건축물이 없는 땅은 일단 뭐예요? 나지. 건축물이 있는 땅은 일단 뭐예요? 건부지. 근데 건부지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은 게, 높은 게, 또는 낮은 게 일반적이다 그랬죠. 건부지는 뭐? 감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지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아지는
건부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규제해버리면. 그래서 건부 감가란 말이나 건부 증가란 말이 뜨면 절대로 쫄지 마시고 건부지 싸다, 건부 감가. 건부지 비싸다, 건부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타 용어로 갈 겁니다. 기타 용어. 자, 기타 용어들은 쭉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토지는요, 건폐율의 규정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여기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건폐율이 50%야. 그럼 50% 부분은 뭐하고? 짓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비워놓아야 된다는 거지. 평면도를 보면. 그럼 이렇게 건물 짓고 남겨져 있는 땅, 남겨둔 토지가 공지가 되는 겁니다. 빌공자 써서. 근데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이 비어있는 이유가 건폐율 때문이 아니래요. 그럼 뭔데? 도시 토지인데, 도시는 통상적으로 건폐율이 높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도시 토지인데,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거,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워놓긴 비워놨는데,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게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을 공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건폐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고 남겨진 부분의 땅은 공지라고 한다면,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공한지가 되는 거예요. 유휴지와 휴한지 공부하실 때는요, 한자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놀유자예요. 요게 실유자고요. 두 번째 글자까지 가면 안 돼. 첫 번째 글자만 가지고. 놀리는 토지가 있어요. 놀고 있네. 유휴지. 쉬게 하는 땅이 있어요. 쉬게 하는 땅. 쉬고 있네. 휴한지.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유휴지가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놀고 있는 땅은 유휴지고요. 지력 회복 때문에 인삼방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가 됩니다. 원래 전답이었는데요. 이게 하천으로 변해버렸대요.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하천이 범람해버리면. 이런 땅을, 이것도 심심찮게 시험 많이 나와요. 원래 전답이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하천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땅을 포락지.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땅은 선하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소박한 땅을 소지라 그래요. 소지.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땅을 얘기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주거지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공업지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옆에 농업지가 있어요. 농업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택지는 뭐가 택지라고 했냐면 주상공 요까지를 택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까지가 지금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 보이시죠? 요까지가 택지예요. 요걸 넘어서면 뭐니까? 농지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요 부분. 택지와 농지를 경계하는 땅, 경계지는 땅. 즉, 택지의 끝에 있는 땅. 최원방권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 그래요. 그래서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한계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하지만 1단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1단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1단지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근데 필지는 몇 필지? 두 필지 이상. 근데 하나 1단으로 봐. 요걸 1단지라 그래요. 그리고 표준지와 표본지는 뒤에 가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 건데, 지가의 공시 때문에 선정하는 땅이 있어요. 지가의 공시 때문에 선정하는 땅은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있어요. 지가 변동을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지가 중요한데, 표준지를 내면서 표준지를 설명하면서 이름을 표본지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거 안 틀리는 방법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뒤에 가면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따라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니까 표본지가 아니라 표 무슨지? 준지. 지가 변동 측정하기 위한 건 표본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몇 번 하다 보면 표준지 뒤에는 공시지가가 뜨니까 지가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 뭐구나, 준지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추가 자료, 우리 교환으로 나간 자료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페이지죠. 토지를 분류할 때 요거 빈칸을 다 메꾸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해한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예.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이 가능하면서 뭐라 그랬죠? 주상공이라 그랬죠. 건축이 가능하면서 주상공은 뭐였어요? 택지요, 택지. 택. 건축이 가능한 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포괄하는 바닥 토지는 뭐야? 부지. 부지. 세로 가로 한번 해볼게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세로가 바뀌는 거니까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고 있는 땅은 무슨 지? 이행지. 대지는 X 2번, 맹지는 O 2번. 죄송합니다. 반대로 설명했네요. 지우개로 지우고. 대지는 O 2번, 맹지는 X 2번. 도로에 접속면 있고요. 같고요. 허가도 나요. 그런 땅은 무슨 지? 대지. 도로에 접속면도 없고요. 허가도 안 나고 이런 땅은 맹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건폐율 등과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비워둔 땅은 공지.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공한지. 건축물 없는 땅, 사법상 제약도 없는 땅, 이런 땅은 나지. 나지.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 건부지. 건부지.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한번 제목 확인 한번 해봅니다. 자, 싹 다 지워볼게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택지, 불가능한 땅까지 다 포괄하면 부지, 상환에 바뀌면 후보지,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좁은 접속면이 있고 자료면 모양을 띠면 대지, 그런 접속면도 없고 허가 안 나는 땅은 맹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건폐율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비워둔 토지는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건축물 없는 땅 나지, 있는 땅 건부지. 7번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법지, 반대로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빈지.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예요. 놀고 있네, 유휴지. 쉬고 있네, 휴한지. 하천법상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 포락지. 고압전선 아래 있습니다, 선하지.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소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 요거는 1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1단지.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표준지, 지가 변동을 위해서 측정하기 위한 땅은 표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앞에 이론에서 너무 많이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한번 정리가 끝났으면요, 여기 와서 빈칸을 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 필수 기출을 보시면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필수 기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1번. 토지 관련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택지는 주상공 그랬네, 주상공.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죠. 택지는 주상공 맞습니까? 기억 오케이. 일단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요. 요거 3번하고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니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인데 1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는 획지가 아니라 1단지라 그랬습니다. 1단지.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가의 뭐 때문에? 공시 때문에. 지가의 공시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본지 아니고 표준지고,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게 표본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택지, 농지, 임지. 나왔네요. 상호간.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는 것은 세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행지 아니고 무슨지? 후보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우리 29회 기출 문제 맞는 것은요, 기억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만 택지. 미연처럼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두 필지 이상 1단의 토지는 1단지.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준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는 땅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라고 할 때 이행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이요, 1번. 정답은 1번. 그럼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번 문제.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고 28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도로, 하천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지? 부지가 맞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니까. 고압전선 아래 뭐죠? 선하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 접속면이 없는 땅, 맹지 맞고,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 드디어 나왔네. 상호간. 상호간에 바뀌는 땅 무슨지?
후보지 맞고, 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자, 이렇게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포락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포락지. 빈지는 어떤 땅이냐면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 기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5번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분류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은요. 일단 복합 개인의 부동산 법경계에 관한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토지 용어, 우리 택지, 부지부터 시작해서 표준지, 표본지까지 끝나는 내용을 우리 지문 정리도 한번 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필수기출 문제풀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 좀 쉬었다가는 이제 주택 용어하고요. 우리 시험에 반드시 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토지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할게요.